USC 대학교가 졸업생 연설이 예정됐던 학생의 연설을 취소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로 선정된 학생이 친팔레스타인으로 드러나 반대 지지자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안전을 위해 취소했다는 지적입니다. LA 카운티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건물 아래를 겨냥해 총을 난사한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업소에 강도가 침입해 총으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인타운이 LA시에서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범죄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텍사스주에서 1살 남자아이가 대형견 3마리에게 물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USC에서 예정돼 있던 졸업생의 대표 연설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대표로 선정된 이 학생은 개인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을 친팔레스타인이라고 언급해 반대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요. 결국 학교 측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연설을 취소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정이 정당한 건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USC 졸업생 대표로 뽑힌 아스나 타바숨. 아스나는 다가오는 5월 10일 6만 5천여 명 앞에서 졸업 연설을 할 예정이었지만 학교 측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연설이 취소됐습니다. 평소 본인의 소셜미디어에서 언급해온 팔레스타인 지지 발언이 안전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But whether or not I planned to speak about Palestine, speak about any sort of conflict in general, I think is besides the point. The point here is that the university preemptively made a decision not on the basis of safety, but on the basis of potentially other factors that I think impedes on my freedom of expression. 앞서 친이스라엘 단체들은 자신을 친팔레스타인이라고 적은 아스나의 개인 소셜미디어를 보고 거센 반발을 제기해왔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뽑힌 아스나의 연설이 반유대주의적인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학교 측도 거센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번 연설 취소도 그동안의 비난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나는 학교 측의 결정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교가 재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외부의 발언에 치우칠 뿐더러 오히려 또 다른 증오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I think the thing that is at the core of this is that it's not about my speech, right? And reinstating my speech is only part of the battle here. I think something more important to consider is the implications and the social commentary behind this decision. 다른 학생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 think she should fully have the right to speak. She has earned it. 100% being valedictorian of USC is no joke. She earned it 100%. USC가 졸업생 대표의 연설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이슬람 단체들은 이 같은 대학 측의 전례 없는 결정을 비겁하다고 지적하면서 아스나의 연설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아파트 건물 옥상에 올라가 거리를 향해 총을 무차별 난사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마리나델레이의 아파트 옥상에서 건물 아래를 겨냥해 총을 난사한 41세 남성 빅토리오 응우엔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주말 새벽 4100 비아 마리나 블럭의 아파트 옥상에서 소총과 권총 등으로 건물 아래쪽을 향해 총탄 100여 발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자신의 총격 장면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생중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용의자가 총을 쏘며 3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현재 $200만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업소 직원들이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콜턴 경찰국은 지난 14일 인투 더 레트로버스 게임샵에 강도가 침입해 수천여 달러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업주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후드티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카운터 뒤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를 막으려던 직원과 언쟁이 벌어지면서 곧바로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이 강도를 거의 제압했을 당시 강도는 가방에서 숨겨둔 총을 꺼내 이들을 위협한 뒤 핸드폰과 현금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My brother is laying face down on the ground with the real possibility of him getting shot. And I knew if I looked at him too much, I don't want to give him a reason to shoot me. I couldn't do anything. 게임샵 업주는 최근 강도 피해를 당한 횟수만 3번 이상이라면서 캘리포니아주의 치안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무장 강도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LA시에서 한인타운이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범죄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경찰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범죄 건수 조사 결과 올림픽 경찰서가 3,17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LA 21개 경찰서 중 가장 높은 수치며 이 밖에도 LA 다운타운 등이 포함된 센트럴 경찰서가 2,805건, 램파트 경찰서는 2,760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택 범죄에서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파트너 폭행으로 365건으로 조사됐고 신분 도용과 침입, 절도, 그리고 단순 폭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관내 다세대 주택 범죄는 4년째 증가하고 있고 올해만 신고된 주택 범죄 건수는 598건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주택 범죄 증가는 최근 한인타운 내 신규 아파트 대거 유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A의 한 주택가 쓰레기통에서 인간의 유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선랜드의 한 주택가에서 인간의 유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주택가의 한 쓰레기통에서 유해를 발견한 뒤 살인사건 수사팀과 함께 유해를 수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비교적 안전한 동네인 선랜드 지역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충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해당 주택가의 통행을 일부 금지하고 수사를 진행한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플로리다주의 한 가정집에 정체 모를 금속 덩어리가 날아와 천장과 바닥이 뚫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조사 결과 이 물체가 우주 쓰레기로 판명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해당 물체는 지난 2021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방출된 폐 배터리 부품으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추락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배터리 잔해가 전소되지 않고 남은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해당 물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할 예정이며 나사는 우주 쓰레기가 방출될 때 지구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당 물체는 지난달 8일 플로리다주의 한 주택에 추락해 천장을 뚫고 떨어져 2층 바닥까지 박살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한 살아이가 개 3마리에게 물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던컨빌 경찰국은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던컨빌의 한 주택에서 1살 남아가 shepherd종의 대형견 3마리에게 물려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집은 어린이집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 집 안에는 집주인인 베이비시터가 아이 4명을 돌보고 있던 가운데 밖에 있던 개들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와 아기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ur hearts go out to the family. There's no question this is a tragedy. It's important for all animal owners to ensure that their animals are confined. And if there's kids around, to ensure that there's some adult supervision around in case something like this were to happen. 현재 아기를 공격한 개들은 주 당국에 인계된 상태며 안락사 등 사고견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어린이집이 정식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 중이며 집주인은 아기의 사망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시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어제 시의회에서 가진 두 번째 시정 연설에서 시정부가 직면한 4억 6,700만 달러의 예산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2천여 개의 공무원 공석 일자리를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1억 5,5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베스 시장은 LA에 노숙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이 건설돼야 한다면서 주민들에게 주택 건설 가속화를 위한 새로운 모금 캠페인에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숙자 문제 해결 성과와 범죄 단속에 대한 경과 보고 등을 이어갔습니다. Over the last year, we have done big things together. Thousands more unhoused Angelenos came inside, and homicide and violent crime came down last year. We weathered Tropical Storm Hillary, and we rebuilt the 10 freeway in 10 days. 한편 베스 시장에 따르면 지난해 LA에 노숙자 46,260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올해는 3만여 명이 노숙자 구제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글루텐 프리 베이글 제품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12일 미 전역에서 판매된 필 굿 푸드의 글루텐 프리 크림치즈 미니 베이글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글루텐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올해 5월 29일부터 내년 9월 17일까지 명시된 필굿 푸드사의 크림치즈 스터프드 에브리띵 미니 베이글과 크림치즈 스터프드 플레인 미니 베이글 제품입니다. FDA는 글루텐에 알러지가 있거나 민감도가 심한 사람이 리콜 제품을 섭취할 경우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식당 관계자는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박람회가 LA에서 개최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코트라 LA 무역관과 공동으로 오는 23일 USC에서 오프라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남가주 한국기업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15개 업체에서 50여 개의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며 취업과 관련한 1:1 상담과 기업별 설명회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참여업체의 대다수는 채용 시 비자 지원이 가능한 업체들이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LA 총영사관과 USC, UCLA 한인학생회가 한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 준비생들이 구직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기업의 비자 지원 가능 여부와 본인 전공과의 연관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률이 기대만큼 낮아지려면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입장이 강경해진 건데 고금리 상황이 더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당분간 기준금리를 지금 수준인 5.25%에서 5.5%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경제 지표가 목표치까지 떨어진다는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The recent data have clearly not given us greater confidence and instead indicate that it's likely to take longer than expected to achieve that confidence. 파월 의장은 현재 상황을 두고 2% 물가 목표로 가는데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물가 지표를 울퉁불퉁한 길에 비유하며 목표치인 2%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기존 전망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석 달치 물가 지표마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기존 입장의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면서
통화 정책이 민감한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날 오후 5%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1월 13일 이후 5달 만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3%로 반영했는데 일주일 사이 2배 가까이 오른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미 전문가들이 첫 금리 인하 시작을 9월에 할 것으로 늦춰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는 0.17% 오른 반면 S&P 500과 나스닥은 혼조세를 보이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까지 올랐습니다. 중동 지역의 확전 가능성이 영향을 미친 건데요. 외국 투자자들이 떠나며 주식시장도 급락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찍었습니다.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은 건 미국이 고금리 긴축에 돌입했던 2022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중동발 확전 위기 속에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전쟁 확산 가능성, 이게 아주 초단기 사이에 달러가 급격히 강세로 돌아서면서 환율이 1,400원을 터치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달러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수지흑자가 지난해 말 187억 달러에서 올해 2월 기준 99억 달러로 줄어든 상황인데 같은 기간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156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공장 등 미국 현지에 투자를 확대한 대기업들의 달러 수요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외환당국은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구조적인 환경이 달라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환율은 1,400원을 하회했지만 문제는 달러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점입니다. 중국과 유럽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나홀로 호황인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이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패권 싸움, 공급망 재편 전쟁 이후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한 미국이면 그냥 강한 달러다 심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2,7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며 코스피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며 재반격을 재차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확전 반대 입장을 밝힌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 논의에 나섰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격당한 이후 사해에서 회수했다고 밝힌 이란의 탄도미사일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중동 지역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고 이란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재반격을 다시 경고했습니다. We will respond the way that we will choose at the time that we will choose. We don't just have defensive capabilities that were proven on Saturday night. We have offensive capabilities. 영내 전쟁은 촉발하지 않으면서 이란의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보복이 진행될 것이라는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 NBC 방송은 이스라엘의 대응이 이란 본토 밖에 있는 이란 병력과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공격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내 이란 시설 공격이나 이란에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로 보내는 무기 운송수단과 보관시설 등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확전에 대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우방국들의 반대와 우려에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 이란을 제재해달라는 외교전에도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은 27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One is an expansion on the regional dimension. Through this regime could be also applied to the deliveries from Iran to proxies in the Middle East. 제니지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이란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17개월 만에 화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도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조만간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나라의 고위급 교류가 완전히 재개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 국방장관과 중국 국방부장이 오늘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2022년 대화가 중단된 이후 17개월 만에 국방수장들이 다시 대화에 나선 겁니다. 두 장관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차 확인했고 앞으로도 미중 군사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Secretary Austin also discussed Russia's unprovoked war against Ukraine and expressed concerns about recent provocation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며 연일 경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것을 포착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방중 예정인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We have long made clear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at we would have concern with any actions that they took to support Russia's war in Ukraine. 오늘 국방장관 회담으로 두 나라의 군사 소통 채널은 이제 전면 복원됐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다양한 수준에서 중국과 군사 대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총선 참패에 대해 어제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생을 국정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했는데요.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총선 참패 관련 입장 표명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총선 참패 원인으로 지목한 이종섭 대사 임명 논란과 의정 갈등 등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이라고 비판받는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서도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 했고 산업 경쟁력을 높였지만 서민과 세입자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까지는 세밀함과 배려가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야당 대표의 민생회복 지원금 제안에 대해선 사전 원고에 없던 전체주의, 마약이란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습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민생 토론의 재개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야당과의 협치 방법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TV 생중계를 통해선 총선 결과에 대한 사과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이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알려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충분하다, 민심을 읽지 못했다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야권은 여전한 불통식 정치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총선 관련 입장 발언에 영남권 혹은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을 잘 찾으셨고 앞으로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영남의 한 당선인은 그 정도면 대통령이 많이 양보한 것이라며 민심에 화답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반면 수도권 쪽 당선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민생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협치의 발언이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이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죠,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도 털어낼 건 털어내야 되고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고 설명해야. 비영남권의 낙선자들 사이에선 한층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거 참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늘 하던 얘기의 반복에 불과했다는 혹평에 이어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하며 상세한 계획을 밝히면 간단한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 현역 의원도 선거 패인이 된 이종섭 전 대사나 황상무 전 수석에 대한 입장이 전혀 없었다며 아직도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들은 대통령이 여전히 불통이라고 한 목소리로 평가절하했습니다. 불통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어리석인 국민들이 난데없이 심판의 표를 던졌다는 것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도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는데 국민이 체감 못한 것이 문제라니 국민이 사과라도 해야 할 판이라고 비꼬아 직격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세를 예상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로 전망했고 한국은 2.3%로 내다봤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4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IMF는 물가 하락 및 견조한 민간 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 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오른 3.2%로 내다봤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2.7%로 지난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고 유럽 국가들은 소비 심리 악화 영향으로 독일 0.2%, 프랑스 0.7% 등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0.1%에서 0.2%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신흥개도국 경제 성장률은 4.2%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약세 등이 지속하면서 지난해보다 둔화한 4.6% 성장을 예상했고 러시아는 국방 지출 및 민간 소비 확대 영향으로 3.2%를 전망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방 요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를 맞아 나라별 재정 부양 확대 및 조기 금리 인하, 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을 꼽았습니다.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확산 및 고금리, 중국 경기 둔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면주입니다. 멕시코 수도 한복판에서 지난 주말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지 매체들이 숨진 탑승객 2명이 한국인이라고 잘못 보도해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현지 시간 지난 14일 관광 헬기가 추락해 3명이 숨졌는데요. 멕시코시티 검찰은 멕시코 국적 조종사 1명과 외국인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현지 매체들은 소식통 등을 인용해 외국인 사망자들은 한국인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일부 매체는 영문으로 된 사망자 명단까지 공개했는데 표기상 한국인들이 주로 쓰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은 중국 대사관 등에 확인한 결과 숨진 탑승객은 중국인으로 파악됐다고 전했고요. 멕시코시티 내 한인사회에서도 교민이나 한국인 관광객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호주 시드니 쇼핑몰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명을 살해한 범인의 부모가 공개 사과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주 주요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범인 조엘 카우치의 아버지는 기자들에게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히며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안 뒤 아들의 하인처럼 살았다고 말했는데요. 범인이 주로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데 대해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지만 사교성이 없어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범인의 어머니도 아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사건 당시 쇼핑몰 에스컬레이터에서 범인과 맞선 일명 볼라드맨에 대한 찬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보행자 진입 방지 말뚝 볼라드를 들고 범인의 이동을 제지한 프랑스 출신 노동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원하는 기간만큼 호주에 머물러도 좋다며 영주권을 약속했고요. 호주 시민이 되는 걸 환영할 만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건물 위에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코펜하겐 베르슨에 있는 이 건물은 1620년대 크리스티안 4세 국왕 당시 상업시설로 지어져 4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덴마크 문화유산인데요. 상공회의소 본부로 쓰이고 있었는데 보수 공사 도중 일어난 화재로 지붕이 무너져 내렸고요. 용이 탑을 감아 올라가는 독특한 문양으로 명물로 여겨졌던 56m 첨탑마저 쓰러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요.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옛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종신형을 면하자 분노한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메인주 스코헤간 법원에서 현지 시간 12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제이슨 서빌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징역 45년형이 선고되자 종신형을 원했던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는 죽어 마땅하다며 소리쳤고요. 피해자의 오빠가 차단벽을 넘어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서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법원 보안 요원들이 테이저건까지 쏘며 제지한 끝에 소란은 마무리됐는데요. 가해자인 서빌은 지난 2022년 7월 피해 여성을 잠깐 사귀었다 헤어졌는데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피해자 몸에선 흉기로 인한 상처가 100군데 가까이 발견됐습니다. 3억 원대에 달하는 고급 스포츠카에 볼일을 보는 여우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여우 한 마리가 슬그머니 스포츠카 위로 올라가는데요. 차량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더니 한 곳에 자리를 잡고요. 차량 위에서 볼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후 여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사라졌고 차량 위에는 여우가 남기고 간 배설물만 남았는데요. 황당한 장면에 놀란 차주가 CCTV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밤중 길거리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며 공격하는 남성이 목격됐는데요. 의식이 잃을 뻔한 택시기사를 살린 건 그 앞을 지나던 여학생과 바로 앞 편의점 직원이었습니다. 지난 2월 경기 안양의 한 도로, 택시에서 내린 남성을 기사가 붙들자 곧바로 몸싸움이 벌어지고요. 남성이 택시기사를 뒤에서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종합 격투 계산을 볼 법한 자세로 숨을 못 쉬게 조르는 남성. 마침 앞을 지나던 여학생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고요. 편의점 직원이 뛰쳐나와 남성을 제지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택시기사는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고요. 경찰에 검거된 남성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탄 뒤 택시요금 12,0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걸로 조사됐는데요. 누리꾼들은 범행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여학생과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남성을 제지한 편의점 직원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경기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로 실명위기에 처한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동물학대가 이번에 서울에서 목격됐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 호수 일가모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거위에게 먹이를 주나 싶은데 갑자기 거위 머리를 내리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계속 때리죠. 거위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충격도 커 보입니다. 일명 건구스라고 불리며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마스코트로 여겨질 만큼 사랑을 받는 거위들인데요. 영상을 촬영한 누리꾼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하게 때려 증거 영상을 찍고 남성을 제지했다고 전했고요.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힘없는 동물에게 화풀이야 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도로에서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운전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 운전자 자신이 부른 경찰 앞에서 안절부절 수상쩍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함께 보실까요? 지난 8일 서울의 한 도로에서 고장난 차 한 대가 멈춰섰는데요.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다른 차를 막아서고요. 그 사이 운전자는 자신의 차를 밀어 길가로 옮겨놓습니다. 그런데 그 후 운전자 태도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경찰에게 수고했다면서 이제 도움 필요 없으니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겁니다. 자꾸 경찰을 보내려는 운전자. 경찰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겠죠. 곧바로 신원조회에 들어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운전자는 6억 원대 사기를 치고 몇 년간 도망 다닌 수배자였습니다. 누리꾼들 소비자 사이 신세에 경찰까지 스스로 부르다니 간도 크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로에서 한 아이가 강아지를 피하다 차에 치인 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아빠 손잡고 오는 아이 앞으로 견주가 반려견과 함께 걸어오는데요. 개가 아이를 향해 멍멍 하고 짖는 순간 아이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는데 하필 그때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쾅 하고 부딪힙니다. 왜 하필 이 모든 일이 동시에 벌어졌을까요? 아이 아빠는 경찰 조사관이 운전자도 견주도 사고 책임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반려견이 보행자를 위협하지 않게 견주가 잘 데리고 갔어야 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6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